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 설계 파트 CFP를 보는데요. 일단 교재가 좀 전체적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전면 개정 발행일이 2017년도에 됐었고 2024년도니까 거의 7년 만에 됐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새로운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페이지로 머리말을 잠깐 가볼까요? 팬데믹이 있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다가 요즘에 금리 상승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요즘에 또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교재를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ESG,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뭐, ESG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금융 환경이라는 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ESG 나왔다가, 지금 좀 한물 좀 갔죠? 좀 쏙 들어갔어요. 이게 환경, 이게 엔바이러먼트 환경인데 환경을 생각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쵸? 막 다들 뭐 물가 올라가고 막 힘들고 유럽 같은 경우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유럽 경제가 힘든데 미국만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환경 규제를 이제 뭐 많이 하자. 그래서 그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되고 뭐 아리백 이런 거 했는데 조금 많이 이제 소강 상태죠, 약간.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막 ESG를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근데 해야긴 해야 되죠. 특히 환경 같은 경우 워낙 좀 심각하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학습해야 되는 이 목표를 설정했다. 그래서 앞에 원래 이제 1장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1장 내용이 그 뭐 CFP 투자 설계의 목적, 뭐 그다음에 뭐 이 설계 프로세스 이런 게 보통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투자 설계 프로세스 같은 게 보통 나오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다 없앴어요. 이 부분을 모두 없앴습니다. 자, 없애버렸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오면은 뭐 1장에서는 거시경제, 금융시장 이거 원래 이제 2장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조금 간소화됐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2장에서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금융 상품이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바뀐 내용이고 그 4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이 4장이 주식과 채권의 가치 평가인데 여기 이제 A하고는 조금 별개로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장 내용도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계산하는 게 복잡하죠. 진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서도 이제 전략이 나오고 6장에선 자산 배분.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된 서술. 그러니까 7장에 이제 프로세스 설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리밸런스 이런 내용들. 8장에 이제 좀 이제 바뀐 내용들이죠. 뭐 대체 자산. 그러니까 현재 이제 투자 상품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계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쭉 넘어가 보시면은 1장에 이제 거기 보면 뭐 총수요, 총공급, 그다음에 이제 경제 순환 이게 나오죠. 어떻게 투자하면 되느냐 이런 거. 자, 그다음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고 현대는 아니고 좀 오래됐는데 현대라고 하죠, 현대. 자, 그다음에 그 3번에 보면 그 금융 상품의 위험과 성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라든가 뭐 MDD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뀐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채권 투자가 나옵니다. 전략이 나오고 배분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내용이 바뀐 부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전체를 한번 좀 더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분들 있잖아요. 뭐 다른 과목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또는 AFPK에서 배웠잖아요. 그 내용하고는 좀 더 이제 좀 심화된 내용이다. 라는 것과 플러스 이제 새로운 이론, 뉴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뒷부분에 좀 나오게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A 과정에서는 총소유와 총공급에 대한 앞에 나오는 이제 거시경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미시는 안 배우죠. 거시경제를 주로 배우죠.
앞에는 이제 거시경제의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옛날보다는 좀 더 이론이 좀 더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 교재에 비하면 이론은 좀 간소화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소유와 총공급이 있는데, 미시경제에서는 이제 미시경제는 이제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뭐 수요나 공급이라는 요 측면을 이제 가격으로 보통 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많이 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플라이 곡선이 이렇게 되겠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는 디맨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이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고, 이때 가격을 우리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게 이제 미시경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거시경제, 국가 하나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끌어온 게 거기 나오는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수요인데 앞에 총수요가 붙고 총공급이 붙는데 이게 어려워요. 요걸 이제 잘 봐야 되고, 수요라는 건 일정하게 됩니다. 수요라는 결정한 요소가 뭐냐 이런 것과, 공급이라는 걸 결정하는 게 뭐냐. 뭐 공급은 이 기업이 보통 공급을 하죠. 수요는 기업, 가게, 정부가 다 수요를 발생시키죠. 그죠? 자, 거기 읽어봅시다. 총수요는 경제 주체의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공급은 뭐냐? 그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주체가 기술과 요소로 산출하는 총생산. 그러니까 GDP다라는 거죠. 총생산이니까. 근데 원래 GDP라는 건 뭐 총수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총지출 측면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국내 총생산이 이제 총공급이냐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했죠. 두 개가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총수요 곡선이라는, 총수요라는 게 뭐냐, AD라는 거는 거기 나와 있지만 가게,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순수출이라고 하는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출. 그 다음에 기업의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업, 가계, 지출, 곧 소비죠. 소비. 가계,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은 투자라는 거죠. 투자가 곧 지출이다. 정부 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수요를 늘리려면 가계 소비가 증가하거나 기업 투자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이 올라가면 됩니다. 또는 수출을 많이 하면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이걸 외워야 돼요. 반드시 이 밑에 11페이지부터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현상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계 소비와 물가예요. 왜 물가냐? 이 지표가 여기가 항상 이제 여기는 이제 미시경제에서는 가격이었고, 이쪽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었다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가격인데, 가격이 이제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물건의 가격이 물가가 뭐냐면 요 X, Y축이 됩니다. Y축.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총수요 또는 총공급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요런 측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수요는 거기 보면 산출량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산출량이라는 게 사실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산출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GDP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보통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퀀티티라고 하거든요. 양,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요 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거시로 끌고 오면은 여기가 이제 산출량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물가로 바뀝니다. P, 여기가 Q,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이 총 수요를 잘 보면 여기 이렇게 총 수요 곡선은 항상 요런 밑에 우하향하는 곡선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근데 이 총 공급이 문제가 돼요. 총 공급은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여기 우상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시경제는 항상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건 가격이 높으면 많이 생산하겠죠. 자, 그런데 단기에는 우상향 하는데 장기에는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직선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 공급 곡선이 여기 이제 S 그 AS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급을 하는 게 그 어떤 이 경제 주체가 공급을 할 때 당연히 일반적인 기업들은 물건이 많으면 많이 생산하려고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기계 장비도 들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인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구를 우리가 5천만 명인데 7천만 명, 8천만 명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따라온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늘린다거나 또는 막 공장을 막 몇천 조를 때려부어가지고 다 지을 수도 없거니와 자원도 한계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건 어떤 그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 거시경제 지표를 봤을 때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 곡선이 직선일 때도 있고 우상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거기 그 16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단기에는 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장기에는 안 돼요. 이게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방법은 뭐죠? 뭐 기술을 발전시킨다거나 뭐 인구를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공급 곡선을 장기 공급 곡선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보면 왜 이 물가와 가계 소비어의 관계, 그 다음에 물가와 기업 투자의 관계, 물가와 정부 지출의 관계, 물가와 순수출의 관계라고 되어 있냐? Y축 지표가 물가기 때문에 그래. 물가 변수가 물가기 때문에 물가를 기준으로 하나씩 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물론 가계 소비가 물가 말고도 뭐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 여러 개의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거시경제는 Y 지표가 Y축이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 영향에 따라서 이 수요가 이렇게 어떻게 될 거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경제학을 뭐 끝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파고드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물가 지표와 이 산출량, 그러니까 이제 총 수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당연히 높으면 수요를 안 하겠죠. 가계 소비가 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물건 가격이 낮으면 당연히 많이 소비하겠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데 물가가 아니고 다른 요인들의 변동이 있으면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관계는 직선상에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지만 수요와 다른 요인 간의 관계는 직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거 이제 중요하죠. 그게 보통 GDP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GDP라고 하거든요. 보통 산출량은 GDP라고 보는데 GDP를 증가시키려면 뭐 이렇게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존재할 때 뭐 수요를 늘린다거나 공급을 늘리면 이렇게 GDP가 증가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때 뭐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 변수가 뭐 몇 천만 가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변수를 다 고려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물가와 이 총 수요 간의 관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 이제 변동하는 건 안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계 소비를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감소한다 이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든다 그거죠. 아니 뭐 당연한 건데
비싸면 안 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들고 있는데 내가 그 돈 안에는 10,000원짜리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짜장면 가격이 15,000원이 되면 나는 이제 짜장면을 한 그릇을 못 사 먹죠. 그렇겠죠. 20,000원이 되면 반 그릇밖에 못 먹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게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줍니다. 이거 여기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대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면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죠. 여기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수요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고 물가가 내려가면 수요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갔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물가가 올라가야지. 투자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투자가 준다 그 얘기예요. 자, 물가가 감소하면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쵸?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정부 지출도 뭐죠?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 나와 있지만 이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뭐 정부 지출은 변동하지 않는데요. 변동하지 않는다. 물가와 상관없이 뭐 이거는 정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조금 영향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좀 어려워요. 거기 보면 이제 수출이 감소합니다. 순수출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감소하니까 이쪽 하향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감소. 자, 물가가 하락하면 순수출이 증가. 그러니까 다 역의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다 반대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 역의 방향이다. 라는 걸 정리해보고. 자, 봅시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계 지출액이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기업에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많이 공급하는 건 이쪽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수요 그래프는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공급해야지. 이건 공급적인 측면인 거고 여기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봐야 됩니다. 투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투자가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가게에서 뭐 물건 밥 사 먹으려고 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게의 보유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해.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이 없어. 밥 사 먹으러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안 하죠. 저축이 줄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는 안 하겠죠. 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아셨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더라. 자,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합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돈이 남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건 사 먹고도, 그러니까 뭐 밥 사 먹고도 돈이 남아. 그럼 저축을 하겠죠. 시중에 돈이 남아도니까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자금설이 있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설이 대부자금설이 있어요. 대부자금설은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그 다음에 빌리려고 하는 수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겠구나. 이런 프로세스가 바로 이겁니다. 프로세스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프로세스를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요게 좀 어려운데 자, 봅시다.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요. 이게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피셔 효과라는 거는 명목 금리라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 더하기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이제 금리가 보통 올라갑니다.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국내 금리가 상승하겠죠. 자, 국내 금리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줄겠죠. 환율이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원화 강세다 그런 얘기죠.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이 감소하겠죠. 우리나라의 물건 비싸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 수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수출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수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뭐죠? 순수출이 감소한다. 이런 프로세스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좀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물가가 하락하잖아요. 자, 물가가 하락하면 국내 금리가 하락하죠.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물가가 상승하면 국내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외화 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외화 자금들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으니까 외화 자금이 유입되고, 외화 자금이 유입되면 외화가 남아도니까 원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환율이 하락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니까 원화 강세가 발생하는 거고 수출이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뒤에 또 환율에서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물가가 이번에 하락하게 되면 국내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자금이 빠지겠죠? 외화 자금이 인출됩니다. 자, 외화 자금이 인출이 일어나면 외화 강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외화 강세는 환율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환율 상승이 일어나면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데, 이걸 암기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면 이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이 우하향은 항상 우하향이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가 수준이 P0에서 P1으로 하락하게 되면 총 수요가 Y0에서 Y1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죠. 여기가 P0이고 여기가 P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총 수요가 이죠. 이제 Y0에서 Y1으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증가한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면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한다. 자, 총 공급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면은 장기 총 공급 곡선. 요게 이제 장기죠, 장기. 장기 총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은 공급을 하는 게 뭐죠? 재화나 서비스, 산출량이에요. 근데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장기로 산출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나라의 기술, 노동, 자원 등의 결정을 받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변동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총 공급량인 실질 GDP는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요 자연 산출량, 요걸 이제 자연 산출량이라고 합니다. 요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GDP인데 이제 결정되는 GDP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GDP라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총 수요 측면에서 이게 같기 때문에 총 공급과 총 수요가 같아지기 때문에 요 점이 그냥 GDP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물가 수준이 변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물건 가격이 변하는 거에 상관없이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의 변동은 명목 GDP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 산출량은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실업률 수준에서 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모든 걸 다 투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실업률을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완전 고용 산출 또는 자연 실업률 또는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 그 채용이 돼 있는 거고 고용이고 실업률이 0%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 실업률은 100% 다 채용이 돼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잠깐 그만두고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어느 정도 존재해요. 그죠? 내가 뭐 아프거나 또 실직했거나 뭐 이래가지고
잠깐 그만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뺀 실업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고용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에서 이런 상태에서 산출된 GDP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전병력 투입해서 다 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24시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24시간 동안 매일 하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 안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정하게 내가 일을 해서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단기에는 이게 우상향하다 그거예요. 우상향. 그래서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 경직성 이론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임금 경직성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직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왜 공급이 잠깐 증가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임금은 이제 가격이 오르잖아요. 가격이 오르면은 사장님은 물건을 많이 만들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공급을 늘려요. 근데 임금은 바로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받아가지고 더 많이 이제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임금은 바로 안 올립니다. 언제 올리죠? 1년에 한 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 협상을 1년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월 달에 가격을 올렸어요. 그럼 나는 이 월급은 언제 올라가죠? 내년 1월 달에 올라가니까 그 사이 한 11개월 정도는 공급을 늘려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뭘 하죠? 임금을 달라는 사람들이 그 물건 가격이 오른 것만큼 물가 오른 것만큼 임금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남는 그런 이익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건 가격이 오른 것만큼 바로 전체 물가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는 임금을 바로 반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고용자들이 야, 물가 올랐으니까 이번 달에 0.3% 올라갔으니까 임금 바로 0.3% 반영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단기에는 어떻게 되죠? 공급을 늘리는 게 효과적인 거예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단기에 올라가더라라는 게 임금 경직성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14페이지에 보면 물가가 상승하면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 물가가 예상 수준보다 높으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가라는 걸 어떤 물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좀 간단합니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생산량을 증가시키겠죠? 자, 그래서 자연 산출량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물가가 예상보다 낮으면 물건 가격이 낮으면 줄이겠죠? 자, 왜 그러느냐?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이 물건 가격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올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15페이지 봅시다. 임금은 예측한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조정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물가 수준이 더 높게 상승하면,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이렇게 물건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임금 상승률은 제품 상승률보다 낮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제품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산출량을 높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임금은 경직적이다라는 내용이 표현이 안 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반영되는 시기가 물건에 반영되는 시기보다 늦기 때문에 산출량을 늘리면 이윤이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정도 물건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안 오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물건이 진짜 안 오르냐? 안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빵 500원이 지금도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마이봉이라고 그 뭐죠? 그 도라에몽이 나오는 그 뭐 과자 스틱이 있거든요. 한 개에 500원인가 뭐 이런데 510원 올렸다가 막 회사에서 난리 났죠. 10원 올렸다고 막 데모하고 막 애들이 막 마트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니네 망하려고 그러냐 해서 불매운동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물건 가격에 굉장히 탄력적이라 11%만 올려도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요. 안 사니까 사람들이 물건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리면 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물건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물건 가격을 올리지 않으니까 마진이 안 남으니까 임금을 못 올려요.
그 30년 전 임금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임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안 올려도 물건 가격이 안 오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물건 가격도 그대로 똑같아. 그럼 임금이 안 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엄청나게 짜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옛날에는 2개 만들었던 거 지금 4개 만들고 4개 만들었던 거 8개 만들고 뭐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약간 좀 이게 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비싼 그런 부품이라든가 비싼 원료는 줄이고 좀 싼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을 한 거죠. 개선. 놀라운 나라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그 이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가격 경직성 이론에 따르면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면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메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인상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타 기업보다 낮게 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하게 되어서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제 메뉴판이나 뭐 이런 거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물건 가격이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랐어요. 근데 이 메뉴판은 좀 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메뉴판 바꾸고 뭐 이러면 돈 드니까. 요즘 전광판이니까 이렇게 바로 바뀌긴 하지만 뭐 커피 가격 뭐 스타벅스에서 500원 올렸다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죠? 난리 피고 난리. 다른 거 다 올려요. 아메리카노만 똑같아. 나머지는 더 올렸죠. 아무튼 그래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산출량을 좀 올리더라.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타 기업보다 낮게 되고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구매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뭐 밥 먹으러 가면은 보통 10,000원 다 넘잖아요. 좀만 괜찮은 막 20,000원까지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뭐 10,000원인데 너무 잘 나와. 막 우동에 정식에 난리가 났어. 되게 싸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막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생산을 하더라. 자, 착각 이론에 의하면 뭐 더 높게 상승할 때 기업은 판매 가격만 증가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산출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팔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데 더 많이 판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좀 늘린다.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 고용 실업률 사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의 GDP거든요. 사실 여기가 한 나라의 GDP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GDP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 뭐 이렇게 나라가 전체가 생산하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나라가 GDP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게 지금 수요량이 올라가면 되겠죠. 수요가 또는 공급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만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GDP가 증가하는 대신에 물가가 올라가야겠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서 P 스타에서 P스타2로 옮겨지겠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단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장기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뭐가 되는 거? 물가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GDP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AS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GDP도 증가하고 물가도 떨어지게 되는 아주 이상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장기 공급 곡선은 사실은 이렇게 옮길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인구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이 되거나 또는 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거나 또 자원이 우리나라에서 막 석유가 막 나오고 그런 거죠. 독도 앞바다에서 석유 매장량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한다. 이런 게 터지면 뭐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부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인구가 감소 이런 거 생각 다 수입하면 됩니다. 뭐 카타르 이런 거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택시 공짜예요. 의료 다 공짜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옮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거시경제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되고, 왜 옮겨졌느냐 이런 이유를 좀 알면 좋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틀은 설명을 다 했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총 수요가 변하는 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놓자.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가면, 자, 이자율의 결정과 자, 환율 결정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환율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거고, 이건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과 수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도 돈의 가격이 있거든요. 만원짜리가 무슨 만원짜리 가격이 어디 있냐? 그게 이제 이자율과 환율에서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 결정 이론은 거기 보면 대부자금 이론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유동성 선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자율 결정 이론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대부자금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자율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있고 자금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우상향, 우하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수요고 이쪽이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이제 서로 안 빌려줄 거 아닙니까? 뭐 1%, 0.1% 준다는데 뭐 그냥 내가 쓰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 준다고 빨리빨리 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공급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가 많겠죠. 좀 빌려서 써볼까? 뭐 대출 받을까? 뭐 이렇게 되는데 이자율 10%예요. 빨리 갔겠죠? 수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결정되는 게 보통 이제 이자율 결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여기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 봅시다. 대부자금 이론이란 논어블 펀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 보통 이제 기업이나 가게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축된 자원 중 민간 가게나 기업에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말한다. 자, 민간 주체들에게서 자금을 공급한다. 공급은 보통 민간이라고 해서 얘기는 해요. 지금 민간 돈 없죠? 여러분 돈 없잖아요? 저도 없고 다 없습니다. 다 대출을 받아 살잖아요? 근데 기업이 돈이 많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아무튼 민간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수요는 가게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뭐 민간과 정부 저축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공급은 민간과 정부라고 해야 됐죠. 여기 이제 기업은 민간하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뭐 여기서 이제 수요는 뭐 민간도 수요하고, 그다음에 뭐 기업도 수요를 하고, 정부도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공급을 하죠? 그러니까 민간은 이제 거기 보면은 대부자금의 공급은 여기 써 있잖아요. 민간과 정부다. 그러니까 민간은 뭐죠? 내가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서 뭘 빼죠? 일단은 세금을 빼죠. 세금이 엄청나니까. 소비한 걸 빼면은 저축을 하겠죠. 민간 저축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저축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소득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게 그렇고, 정부는 이제 세금이 이제 주 원인이잖아요. 주요 수입원이고, 정부 지출을 빼면 그게 이제 자금의 공급원이 됩니다. 뭐 상식적인 건데 세금 일로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정부 지출을 빼면 저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민간 저축은 항상 양이죠. 뭐 양이거나 영이거나 돈 벌어서 다 쓰면 저축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축 안 하는데요. 통장에 넣어놓는 게 다 저축이에요. 이렇게 저축을 안 하고 이제 그 돈 받은 걸 금고에 넣어놔요. 그런 거 빼고, 저축은 이제 일반적으로 통장에 다 넣어놓잖아요. 그 땅에 묻어놓나요?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S가 증가하려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줄거나 정부 지출이 줄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두 개를 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8페이지. 세금이 정부 지출보다 많아서 정부 지출이 양수이면 재정 흑자죠. 이쪽이 크면 재정 흑자죠. 근데 이제 기업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정부 지출이 세금보다 많으면 재정 흑자죠. 재정 적자가 나오죠. 그럼 이제 저축이 줄겠죠. 자, 그래서 재정 흑자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적자는 감소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했죠. 그죠? 수요는 뭐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거겠죠.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증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수요가 많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밑에 보면은 대부 자금 시장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결정되는 이자율은 여기 중요하게 나온 단어가 나옵니다. 실질 이자율이다.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 아니고 실질 이자율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는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는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는 명목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기 때문에 요게 올라가면은 요게 떨어지게 돼요. 그렇겠죠? 이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 동일하고 물가 상승만 있는 경우에는 대부 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실질 이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변동. 자, 자금의 공급이나 수요가 이동하면서 이자율이 변동한다. 자,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를 위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더 많이 쓰려니까 이자율이 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대부지 자금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면 금리가 떨어지겠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예상되면 소비가 줄죠. 저축을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이자율은 상승하고 민간 저축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유동성 선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지금 현금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좋으니까 나중에 돈을 쓰려면 이자율을 달라. 이런 게 이제 유동성 선호 이론이죠. 자,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여기 이제 좀 다른데 잘 보면 수요 곡선은 똑같아요. 항상. 자, 그런데 공급은 일정하더라 라는 겁니다. 공급 곡선은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 보면 그쵸? 자, 유동성이 가장 높은 화폐를 보유한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더 많은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더 많이 사야 되니까. 자, 그래서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그 이자율을 변수적 이자를 중시한다. 자, 화폐를 보유하면 이자 수익을 포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자 수익이 없지만 투자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폐의 수요에 대한 기회비용인 거죠. 이자율이. 자, 그래서 그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자 실질 이자율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물가도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 화폐 보유량은 줄이고 이자가 발생한 예금에 넣거나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낮다면 기회비용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니까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은 아래 그래프에 따라서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론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자율이 높으면 기회비용이 상승하게 되니까 보유량은 줄이겠죠. 그렇죠?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예금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급은 은행에서 결정하잖아요. 중요한 거 공급은 은행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부 사람들이 빌려주고 받는 거니까 약간 장기 시장에 좀 잘 어울리고요. 얘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건 이제 단기 시장에 이제 맞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다. 그러니까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만나는 점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 이자율도 이렇게 뭐 올라가면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공급을 늘리면, 공급을 줄이면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과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는 게 이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21페이지에 화폐 시장 균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화폐 수요 또는 공급이 변동하면 균형 이자율도 변동하는데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실질 소비가 증가하므로 화폐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공급량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요 오른쪽 올라가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하면 여기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에서 이쪽으로 줄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더 복잡해요. 뭐 구축 효과도 있고 엄청 복잡한데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이렇게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환율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결정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선물 환율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환율의 결정부터 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